한양 성저심리 박선산. 눈보라가 산을 삼키던 날이었습니다. 백시 상단의 대방 백만석은 요절한 외아들 배구겸의 기일을 맞아 지팡이를 짚고 묘를 찾고 있었습니다. 눈이 이리 쏟아지니 다음 날로 미루시지요. 아내 윤씨의 말에 백만석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식이 찬 흙 속에 누웠거늘 아비가 어찌 나를 가리겠는가. 그때였습니다. 묘비견 눈더미가 미묘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지팡이로 눈을 헤치자 그 안에서 서로를 끌어안은 두 아이가 드러났습니다. 파랗게 질린 얼굴, 해진 무명 저고리, 얼어붙은 손가락,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온 한마디. 아버지 곧 뵙겠습니다. 백만석의 심장이 멎는 듯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죽은 아들 배구겸의 어린 시절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소년의 귀 뒤에 선명히 박힌 백씨 집안 남자에게만 나타난다는 붉은 태점. 그날 밤 백씨 가문에 끊긴 핏줄이 눈보라 속에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데리러 온 자는 핏줄이 아니라 탐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한양 장터를 뒤흔들 벽서가 붙게 됩니다. 백씨 상단 대방. 아이들을 빼앗아 감금하다. 눈보라보다 매서운 거짓과 핏줄을 증명할 단 하나의 증좌. 과연 백씨 가문은 잃어버린 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이처럼 잊혀진 옛 이야기와 사람 냄새 나는 사연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께도 행복 많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때는 조선 순조 임금 제위 시절 한성장안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백만석 대방의 이야기이옵니다. 백만석은 포목과 약재를 취급하는 한성 제1의 상단 대방으로 그 재산이 어느 고을 원님 부럽지 않을 만큼 넉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백대방의 곳간에는 금은이 가득하되 그 가슴 속에는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고요. 그 구멍의 이름은 바로 우겸이었습니다. 3년 전 봄, 외아들 배구겸이 갑작스러운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5 꽃다운 나이였지요. 윤씨 부인은 아들의 관이 땅에 묻히던 날, 그 자리에서 기절하여 이후로도 한동안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요. 그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의 한 조각이 뜯겨나가는 것입니다. 그해 섣달 20날 한방눈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백만석은 해마다 그랬듯 아들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집사 남치삼이 대방마님, 오늘은 눈이 너무 심하옵니다. 내일 다녀오시지요. 하고 만류하였으나 백만석은 듣지 않았습니다. 눈이 오면 어떠냐. 우겸이도 추울 텐데 아비가 와야지. 한 걸음 한 걸음 눈속을 헤쳐나가는 그의 등이 얼마나 쓸쓸해 보였던지 남치삼은 차마 더 말리지 못하고 뒤를 따랐습니다. 묘소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백만석의 발이 딱 멈추었습니다. 봉분 옆 소나무 아래에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 속에 묻힌 짐 보따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던 남치삼이 소리쳤습니다. 대방마님, 사람이 옵니다. 아이들이 옵니다. 눈을 헤치고 보니 거기에는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하나와 8살쯤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 하나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손과 발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슴에는 아직 신락 같은 숨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백만석은 두 아이를 자기 두 팔로 직접 안아들었습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 무거운 아이들을 둘 다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따뜻하게 눕히고 윤씨 부인이 몸을 녹여주는 동안 백만석은 사내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람이라 죽은 이를 그리워하다 보면 어디서든 그 얼굴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백만석은 자신의 눈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그 아이의 눈매는 우겸이의 눈매였습니다. 콧날의 모양도 입술 끝이 살짝 올라가는 것도 심지어 잠든 채로 미간을 찌푸리는 버릇까지도 윤씨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귀 뒤를 들여다보다가 숨을 삼켰습니다. 여보, 귀 뒤에 붉은 태점이 있었습니다. 엄지손톱만 한 크기의 짙은 홍색 점. 그것은 백씨 집안 대대로 맞손자에게만 나타난다는 가문의 표식이었습니다. 백만석의 아버지에게도, 백만석 자신에게도, 그리고 우겸에게도 있었던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저 줄기줄기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후 사내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을 보며 두려움에 몸을 움츠리던 아이가 백만석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가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곧 뵙겠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백만석은 평생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는 그 단단한 사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묘소 앞에서 쓰러진 아이, 죽은 아들의 얼굴, 가문의 태점, 그리고 그 한마디, 하늘이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에 하늘이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은 홍이와 홍주였습니다. 백만석이 조심스레 물었을 때 사내아이는 또렷한 눈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소인의 이름은 백홍이옵니다. 아비는 백우겸이었고 어미는 작년 가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0살 배기 아이가 그 말을 하면서도 울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백만석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였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도 말라버린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이가 울지 않고 꾹 참을 때 그것이 소리내어 우는 것보다 훨씬 더 가슴을 후벼 판다는 것을요. 홍주는 오빠의 옷자락을 꼭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어른이 무서운 것인지 아니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겪어서 말문이 닫혀버린 것인지 8살 계집아이의 눈이 그토록 텅 비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아이들의 몸이 조금 회복되자 백만석은 집사 남치삼을 불러 아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조용히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남치삼이 사흘 만에 돌아와 고한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백우겸은 혼인 후 한성에서 멀지 않은 수화동 근처에 조그만 살림을 차렸는데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처가 쪽 친척이라는 여인에게 아이들을 맡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최 씨였습니다. 최 씨라는 여인이 왜 숙모라 하였다 하옵니다만
남치삼이 말을 흐렸습니다. 대방마님, 동네 사람들 말로는 그 여인이 외숙모가 맞는지조차 불분명하다 하옵니다. 아이들 어미에 먼 친척벌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예 남이라는 이야기도 있사옵니다. 하지만 그때 백만석은 남치삼의 다음 말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최씨 여인이 아이들에게서 아비 되는 분이 남긴 것들을 모두 빼앗았다 하옵니다. 은패도, 죽간도, 의복도, 그리고 아이들을 종처럼 부리며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하옵니다. 홍이에게 조심스레 물었을 때 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씨 어멈은 저희가 아비의 재산을 물려받을까 두려워하였사옵니다. 아비가 남긴 은패를 제 손으로 빼앗아가면서 이것은 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비 얼굴이 새겨진 그 은패를요. 홍주가 오빠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추운 날에도 헛간에 가두었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번이었습니다. 홍주가 너무 배고프다고 울면 최씨 어멈은 아비 없는 자식들이 먹여주는 것만도 감사히 알아라 하였습니다. 사람이란 게 말입니다. 탐욕이 눈을 가리면 제 눈앞에 어린 것도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것이 탐욕의 가장 무서운 얼굴이옵니다. 백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홍주를 품에 안은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백만석 상단이 있는 운종가 장터에 이상한 벽서 하나가 붙었습니다. 한성 백씨 상단 대방 백만석이 양민의 자식 2명을 납치하여 감금하고 있다. 아이들의 외숙모가 찾고 있으니 아는 자는 구하라. 벽서는 하룻밤 사이에 장터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김없이 김기렬이 있었습니다. 김기렬은 운종가에서 이름난 전기수였습니다. 목청 좋고 말재주 뛰어나 장꾼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나타나 이야기를 풀어놓는 자였지요. 허나 그의 이야기는 늘 사실보다 부풀려져 있었고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쪽으로 교묘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들으시오, 들으시오. 백대방이 어린 것들을 빼앗아 갔다 하오. 돈 많은 자들이 별짓을 다 한다 하오. 장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나쁜 소문은 좋은 소문보다 10배는 빨리 퍼지는 법입니다. 더구나 이야기에 능한 자가 기름을 붓는다면 불길은 순식간에 번지는 법이지요. 외숙모가 얼마나 찾아 헤맸겠소. 어린 것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소. 하지만 그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외숙모라는 자가 정작 어떤 인물인지를요. 아이들이 왜 눈보라 속묘소에서 쓰러져 있었는지를요. 소문은 무서운 것이옵니다. 한 번 씨앗이 뿌려지면 사실과 거짓이 뒤엉켜 자라나서 나중에는 어느 것이 뿌리인지도 알 수 없게 되옵니다. 최 씨가 백만석 상단을 찾아온 것은 벽서가 붙은 이튿날이었습니다. 비단옷을 차려입고 요란하게 울며 들어서는 모양새가 처음부터 보는 이들을 의식한 행동이었습니다. 내 조카들을 돌려다오. 어찌 남의 자식을 이렇게 빼앗아 가느냐. 행랑 앞에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최 씨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백만석은 침착하게 나서서 말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 있어. 허나 그 아이들은 내 아들 백우겸의 자식이요. 당신이 외숙모라 함은 어느 쪽 외숙모를 말하는 것이요? 최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이내 더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말을 돌리지 마시오. 어서 아이들을 내놓으시오.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백만석을 향한 시선이 싸늘해졌습니다. 남치삼이 대방 곁에
바짝 붙어 낮게 속삭였습니다. 대방마님, 이러다가 좌포도청까지 이 소문이 닿으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장터의 소문은 이미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백만석이라는 이름 석자 앞에는 납치라는 두 글자가 그림자처럼 달라붙기 시작하였습니다. 손자를 품에 안은 기쁨은 채 열흘도 되지 않아 거센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문이란 것은 눈덩이와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한 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눈덩이 아래 깔리는 것은 언제나 힘없는 자가 아니라 소문의 표적이 된 자였습니다. 벽서가 붙은 지 사흘째 되던 날부터 상단에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소 백만석 상단과 거래하던 포목 상인 두셋이 슬그머니 발길을 끊었습니다. 약재를 납품하던 개성 상인도 잠시 사정이 생겼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남치삼이 장터를 돌아보고 오더니 굳은 얼굴로 고하였습니다. 대방마님, 운종가 상인들 사이에서 백대방과 거래하면 덩달아 구설에 오른다 하는 말이 돌고 있사옵니다. 장씨 쪽에서도 눈치를 보는 기색이 역력하옵니다. 백만석은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김기렬의 목청 좋은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백대방 상단이 어린 것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다 하오. 돈이 많으면 못할 짓이 없다 하오. 사람이란 게 말입니다. 억울할수록 목소리를 높이면 도리어 의심을 산다는 것을 그때 백만석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문제요. 나서도 문제인 것이 누명의 덫이옵니다. 하지만 그때 진짜 위기는 전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닷새째 되던 아침, 남치삼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대방마님, 좌포도청에서 종사관이 나온다 하옵니다. 백만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윤씨 부인이 안채에서 나오다가 그 말을 듣고 문설주를 붙들었습니다. 박경호 종사관은 나이 40줄에 단단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포졸셋을 데리고 상단대문 앞에 당당히 서서 말하였습니다. 백만석 대방을 보자. 양민 자녀 불법 감금 혐의로 포도청에서 조사가 필요하다. 구경꾼들이 또 모여들었습니다. 최 씨는 그 무리 속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으며 서 있었습니다. 김기렬은 그 옆에서 쉴 새 없이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백만석은 흐트러짐 없이 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종사관께서 직접 오셨소. 들어오시지요. 숨길 것이 없으니 무엇이든 보여드리리다. 박경호는 잠시 백만석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당당하되 거만하지 않은 그 태도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하였으나 그렇다고 공무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내게 보여주시오. 홍의와 홍주가 불려 나왔습니다. 홍의는 박경호 앞에서도 허리를 곧게 세우고 섰습니다. 10살 아이가 포도청 종사관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선 것을 보고 박경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온 것이 자이냐 타이냐? 홍의가 대답하였습니다. 소인이 스스로 왔사옵니다. 아비의 묘소 앞에서 쓰러진 소인을 이댁 대방마님께서 살려주셨사옵니다. 헌화세간에서는 납치라 하는구나. 소인의 아비는 배구겸이옵니다. 이댁 대방마님의 외아들이옵니다. 소인은 납치된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를 찾아온 것이옵니다. 박경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최 씨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저리 말하는데 외숙모라는 당신은 무슨 증자가 있어? 최 씨는 소매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제가 이 아이들을 맡았다는 위임 문서가 있사옵니다. 박경호가 문서를 받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만석을 향해 말하였습니다. 대방, 사흘 안으로 이 아이들의 신분을 증명할 증자를 포도청에 제출하시오. 그때까지는 아이들을 이곳에 두는 것을 허하겠소. 허나 기한 안에 증자가 없으면 아이들은 최 씨에게 돌려보내야 하오. 최 씨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백만석이 사랑채에 홀로 앉아 있는데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홍위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고개를 숙인 채 말하였습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백만석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홍위가 처음으로 할아버지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소인이 떠나겠사옵니다. 백만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홍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소인 때문에 할아버지 상단이 무너지고 있사옵니다. 소인 때문에 할머니께서 밤마다 주무시지 못하고 계십니다. 소인이 없으면 벽서도 사라지고 소문도 사라지고 할아버지께서 다시 편히 장사를 하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린 것이 제 몸을 희생하겠다 나설 때 그 말이 얼마나 어른의 폐부를 찌르는지를요. 그것은 칼보다 날카롭고 어떤 매서운 바람보다 차갑게 가슴에 박히는 것이옵니다. 백만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홍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한성 제1상단의 대방이 10살 손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홍위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백만석이 아이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홍이야, 내가 살면서 많은 것을 잃었다. 재물도 잃어보고 믿었던 사람도 잃어보았다. 허나 그 무엇도 우겸이를 잃은 것만큼 아프지는 않았느니라. 그런데 하늘이 나에게 너희를 보내주었다. 눈보라 속에 우겸이 묘소 앞에 백만석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은 안 된다. 아라비가 상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너희를 잃을 수는 없다. 그것이 우겸이에 대한 아비의 도리이고 너희에 대한 하라비의 도리이다. 홍위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눈보라 속 묘소에서도 최 씨의 헛간에서도 포도청 종사관 앞에서도 울지 않던 아이가 할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온 윤 씨 부인이 방문 앞에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홍주는 할머니 치마폭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 밤 백만석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사랑채에 홀로 앉아 먹을 갈고 붓을 들었습니다. 증좌가 필요하였습니다. 사흘 안에 누가 보아도 뒤집을 수 없는 증좌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찾아야 할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홍이와 홍주가 태어나던 날, 그 자리에 있었던 단 한 사람, 산파 복례였습니다. 복례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치삼이 사흘 밤낮을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습니다. 한성 안팎을 샅샅이 뒤지고 수화동 근처 노인들에게 물어 마침내 성 밖 작은 마을 어귀에서 복례를 찾아냈습니다. 복례는 이른을 바라보는 노파였습니다. 산파 이를 내려놓은 지 몇 해가 되었는지 허리가 굽어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남치삼이 사정을 설명하자 복례는 한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백오겸 도련님의 아이들이라. 노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아이들을 제가 이 두 손으로 받았지요. 홍이 도련님이 태어나실 때 귀 뒤에 붉은 점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도련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복례, 이 점이 우리 가문의 표식이요.
이 아이가 진짜 백씨 핏줄이라는 증거요 하고 말씀하셨지요. 복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 늙은 몸이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증좌의 날은 장터 공개 장소로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백만석의 결정이었습니다. 남치삼이 대방마님, 포도청에 조용히 증자를 제출하시면 될 것 아니옵니까? 하고 말렸으나 백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터에서 소문이 났으니 장터에서 가려야 하느니라. 조용히 해결하면 사람들은 영영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 소문은 소문으로 덮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잘라내야 하는 것이라. 사람이란 게 말입니다. 억울함을 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옵니다. 때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가장 밝은 빛 아래에서 진실을 꺼내놓아야 하는 때가 있는 법이옵니다. 증좌의 날이 밝았습니다. 운종가 장터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장꾼들, 궁금증에 이끌린 안악들, 그리고 어딘가에서 미리 연락을 받은 듯 최 씨와 김기렬도 나타났습니다. 최 씨는 여전히 비단옷에 손수건을 들고 김기렬은 그 옆에서 눈을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박경호 종사관도 포졸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하였으나 눈빛은 예리하게 장터 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백만석이 장터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어른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저를 두고 납치니 감금이니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그 소문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소문이 거짓임을 여러분 앞에서 밝히겠습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장꾼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이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치삼이 복례 노파를 부축하여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복례는 허리를 굽혔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하였습니다. 소인은 수화동에서 산파일을 하던 복례이옵니다. 11년 전 백오겸 도련님의 첫째 아이 홍이가 태어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사옵니다. 그리고 3년 후 홍주가 태어날 때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사옵니다. 복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홍이 도련님이 태어나시던 날 백오겸 도련님은 소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복례 이 아이 귀 뒤에 붉은 점이 있지요. 이것이 우리 백씨 가문 맞손자에게만 나타나는 표식이요. 이 아이가 내 핏줄임을 하늘이 증명해 준 것이요. 소인이 이 두 눈으로 보았사옵니다. 이 두 손으로 그 아이를 받았사옵니다. 장터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최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늙은 산파 하나의 말을 어찌 믿겠소. 10년도 더 된 일을 저 노인이 제대로 기억이나 하겠소. 최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아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만석은 최 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소? 남치삼이 조심스럽게 보자기에 쌓인 물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백만석이 직접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은패 하나와 가늘고 긴 죽간 묶음이 있었습니다. 이 은패는 제 아들 백우겸이 늘 지니고 다니던 것이옵니다. 안에는 우겸이의 초상이 새겨져 있소. 백만석이 은패를 열었습니다. 작은 초상이 새겨진 은패 안쪽에는 눈매가 홍이와 꼭 닮은 젊은 사내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장터 앞줄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최 씨가 아이들에게서 빼앗은 것이오. 홍이가 제게 말하였소. 아비의 은패를 제 손으로 빼앗아가며 이것은 내 것이라 하였다고. 최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가는 백만석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약간 흔들렸습니다. 제 아들 우겸이가 죽기 전 몇 달 동안 쓴 일기이옵니다. 장터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백만석이 주간을 펼쳐 낭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홍이가 오늘 처음으로 아비라 불렀다. 그 입술이 얼마나 예쁜지 나는 한참을 울었다. 귀 뒤에 붉은 점을 보면서 아버지 생각이 났다. 우리 가문의 표식을 이 아이도 가지고 태어났으니 하늘이 백씨 가문의 핏줄을 이어주신 것이리라. 백만석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읽었습니다. 몸이 점점 좋지 않다. 열이 가라앉지 않는다. 홍주가 오늘도 내 곁에서 자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이 작은 것이 아비 걱정을 하는구나. 아버지, 어머니, 소자가 불효막심하오나 이 아이들만큼은 부디 거두어 주시옵소서. 장터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죽음을 앞둔 아비가 어린 자식을 걱정하며 쓴 글이 얼마나 사람의 가슴을 무너뜨리는지를요. 그것은 어떤 웅변보다도 어떤 증거보다도 더 깊이 사람의 마음에 박히는 것이옵니다. 백만석이 주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홍의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홍이야, 이리 오너라. 홍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아이에게 쏠렸습니다. 백만석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귀의 뒤를 보여주어라. 홍의가 고개를 옆으로 기울였습니다. 귀 뒤에 붉은 태점이 햇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백만석도 자신의 귀 뒤를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의 조금 흐릿해진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박경호 종사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최 씨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최 씨, 당신이 포도청에 제출한 위 문서를 다시 살펴보았소. 최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문서에 찍힌 인장은 배구겸의 것이 아니오. 필체 또한 다른 손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오. 그리고 박경호가 김기려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터 벽서에 쓰인 글씨와 그 위 문서의 글씨가 같소. 김기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둘은 포도청으로 가야 하겠소. 포졸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억울하오. 이것은 음모요.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최 씨의 편이었던 장군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기렬은 도망치려다 포졸에게 두 팔이 붙들렸습니다. 탐욕으로 지은 집은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진실한 조각 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법이옵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옵니다. 최 씨와 김기렬이 포졸들에게 끌려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장터는 한동안 조용하였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누군가 먼저 말하였습니다. 백대방, 우리가 잘못 알았소. 그 한마디를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소문만 듣고 우리가 너무 경솔하였소. 저 아이 좀 보시오. 백대방을 꼭 닮지 않았소. 홍의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홍주는 어느새 백만석의 옆으로 와서 그의 옷자락을 잡고 있었습니다. 백만석은 두 아이의 손을 한 손에 하나씩 잡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우겸이 앞에서도 눈물을 참았던 사내였습니다. 다만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놓치지 않겠다는 듯
이제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듯. 세상 일이란 것이 참으로 묘하옵니다. 눈보라가 가장 거셀 때 봄은 이미 그 눈 속 어딘가에서 싹을 틔우고 있는 법이옵니다. 백만석의 가문도 그러하였습니다. 장터에서 진실이 밝혀진 그날 이후 무너지는 것 같던 상단에 하나둘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박경우 종사관은 포도청으로 돌아가기 전 백만석에게 짧게 말하였습니다. 대방 수고하셨소. 이번 일은 포도청 기록에 백씨 가문의 무고함으로 명명백백 남길 것이오. 백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종사관께서 공명하게 처리해 주신 덕분이요. 두 사람은 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씨는 포도청에서 조사를 받으며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였습니다. 그녀는 홍이와 홍주의 외숙모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어미의 먼 이웃에 살던 여인으로 배구겸이 죽으면서 아이들을 잠시 맡겼던 것을 기화로 아이들의 재산을 가로채려 하였던 것이옵니다. 김기렬은 최 씨에게 엽전 몇 냥을 받고 벽서를 만들고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탐욕과 엽전 몇 냥의 두 아이의 삶이 짓밟혔던 것이옵니다. 사람이란 게 말입니다. 제 손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자는 결국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는 법이옵니다. 하늘은 더디 보여도 반드시 보고 있는 것이옵니다. 봄이 오기 전 백만석은 한 가지 일을 먼저 하였습니다. 집안 사당의 족보를 펼쳤습니다. 백씨 가문 족보의 마지막 장, 배구겸의 이름 아래에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으면서 그 이름 아래는 텅 빈 채로 남아 있었던 것이옵니다. 백만석은 붓에 먹을 듬뿍 적셨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써 내려갔습니다. 백홍위, 백홍주. 붓끝이 종이에 닿는 그 순간 백만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윤씨 부인이 소매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 몇 자를 적는 일이 아니옵니다. 이 세상에 뿌리가 생기는 것이옵니다.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핏줄인지 죽어서도 잊히지 않을 자리가 생기는 것이옵니다.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 자식의 이름이 세상 어딘가에 새겨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요. 홍이와 홍주를 불렀습니다. 두 아이가 사당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만석이 족보를 두 아이 앞에 펼쳐 보이며 말하였습니다. 홍이야, 홍주야, 이것이 우리 백씨 가문의 족보이다. 너희 증조부, 조부, 그리고 너희 아비 우겸이의 이름이 여기 적혀 있다. 그리고 오늘부터 너희 이름도 여기에 있느니라. 홍이가 족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래 자신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족보 위에 그 이름 바로 옆에 아버지, 홍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홍주도 오빠 옆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두 아이를 한꺼번에 품에 안았습니다. 백만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내가 사당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아니 된다 하였으나 이날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있던 땅이 녹고 수화동 고갯길 옆에 개나리가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성 장안에도 봄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에 매달린 마른 풀을 흔들었습니다. 백만석은 한 가지를 더 결심하였습니다. 남치삼을 불러 말하였습니다.
수하동 근처에 서당을 하나 세울 것이다. 돈이 없어 글을 못 배우는 아이들이 공짜로 다닐 수 있는 서당이다. 훈장은 내가 직접 구하겠다. 남치삼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대방마님, 그것은 우겸이가 살던 동네다. 우겸이의 아이들이 자란 동네다. 그 동네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글 모르지 않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사람이란 게 말입니다. 큰 복을 받은 자는 그 복을 혼자 안고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옵니다. 복은 나누어야 더 커지는 것이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자인 것이옵니다. 서당의 이름은 우겸당으로 지었습니다. 죽은 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서당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현판에 새기던 날, 백만석은 한참을 현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우겸아, 아비가 내 이름으로 좋은 일 하나 하였다. 부디 저 세상에서 잘 받아주어라. 봄볕이 한창인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백만석은 윤씨 부인, 홍위, 홍주와 함께 우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지난 섣달 눈보라 속에 홀로 올랐던 그 길을 이번에는 넷이 함께 걸었습니다. 산길 양쪽으로 진달래가 붉게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날 눈보라가 몰아쳤던 그 길이 지금은 꽃잎이 내리는 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홍이가 산길을 오르며 말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그날 제가 쓰러진 곳이옵니까? 백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로 저 소나무 아래에서 너와 홍주를 찾았느니라. 홍이가 그 소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보라 속에 두 아이를 품었던 그 소나무가 이제는 봄볕을 받아 초록 잎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소인이 할아버지 얼굴을 보고 아버지라 하였다지요. 그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눈매가 많이 닮았사옵니다. 소인이 헛것을 본 것이 아니었사옵니다. 백만석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묘소에 다다랐습니다. 봉분 앞에 넷이 나란히 섰습니다. 윤씨 부인이 가져온 재물을 차리는 동안 홍이와 홍주는 봉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홍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홍주도 함께 왔습니다. 이제 저희에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외롭지 않사옵니다. 춥지도 않사옵니다. 배고프지도 않사옵니다. 홍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잘 살겠습니다. 백씨 가문의 자손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저 세상에서 부디 편히 계시옵소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진달래 꽃잎이 묘소 위로 흩날렸습니다. 붉고 고운 꽃잎들이 봉분을 살며시 덮었습니다. 마치 저 세상에서 누군가가 답을 보내주는 것처럼. 백만석은 그 꽃잎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우겸아, 아비가 늦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더 자주 왔어야 하는데, 더 많이 안아주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 아비의 한이다. 허나 하늘이 내 아이들을 이 아비에게 보내주었구나. 눈보라 속에, 내 묘소 앞에, 이제 아비가 잘 키우겠다. 내가 못다 한 것을 아비가 다 하겠다. 그러니 너는 편히 있어라. 편히 있어라. 우겸아. 윤씨 부인이 홍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홍주가 할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백만석이 눈을 뜨고 홍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넷이 나란히 묘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날렸습니다.
저 아래 한성장안이 봄볕에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끝에 마침내 따뜻한 것이 손에 쥐어졌을 때 그 벅찬 마음이 눈물로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부모 곁에서 자라보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핏줄이란 것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법이라는 것을요. 눈보라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혹한 속에서도 뿌리를 지키는 나무처럼. 봄은 언제나 오는 것이옵니다.